프린트 꺼내고 자 의견부터 해보자. 자 이제 국권 수호 운동 우리가 배울 텐데 저번 시간에 국권 침탈 과정을 배웠어. 여러 조약들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해 갔다.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면 한일 의정서, 군사적 요충지, 1차 한일 협약, 고문, 그 다음에 을사조약, 그 다음에 정미 7조약, 기후각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들을 일본이 빼앗아가면서 결국에 1910년 8월달에 이제 한일 합병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호구처럼 가만 있었냐? 우리도 저항을 했겠지. 그게 국권 수호 운동이고 크게 두 방향이 있다. 의병 운동과 계몽 운동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부분은 의병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의병 운동은 자 을미 의병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을미 의병이야. 을미 사변 이 배경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을미 사변 이후에서도 을미 개혁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지. 그래서 을미 의병이 발생하고 유인석, 이소음 이런 유생들이 주도로 이제 의병이 발생했는데 고종의 해산권으로 해산되었다. 이게 끝이야. 고종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고. 그리고 남은 자녀 무리들은 이제 뭐 활빈당이라는 단체에 가입해서 그 이후에도 일본에 대항하는 활동을 했다라는데 그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게 을사의병인데 자 을사의병이야. 을사조약 이걸 배경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야. 외우기 쉽지? 그래서 을사조약의 부당함 이거에 이제 의병이 발생했고 이때 당시에 의병을 주도했던 사람은 최익현, 민종식 이런 유생들이 있고 또 이제 이때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평민의병장이 등장해. 평민의병장이 등장해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신돌석이야. 신돌석. 신씨고 이름이 돌석이야. 돌석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딱딱한. 딱딱한? 그치 뭐 그럴 수도 있고 석은 무슨 석자일 것 같아? 비석. 빙석. 돌석자.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얘는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안 좋은 사람이 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지. 너네 만약에 나중에 자식을 낳을 거냐 나중에. 너네 만약에 나중에 자식 낳으면 이름 어떻게 지을지 상상 안 해? 그런 거? 해봤어요 오늘 기가 시간에. 아 이번 기가 시간에 해봤어? 네. 방금 전 시간에 이름 뭐로 지으지? 그럼 너는 뭐로 이름 지을고 싶어? 저요? 이기고 말 거예요. 살짝 좀 세상에 없을 만한 멋있는 이름? 그러니까 어떤 거? 모르겠어요. 이씨. 도. 이꾸요이. 순수하다 정말. 이번 생은 포기. 이번 생은 아빠처럼. 이야. 이하고 뭐? 야 이상. 내 이상. 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내 자식 나오면 이름 어떻게 지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되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단 말이야. 나는 똑같은 이름. 아, 근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근데 그럴 그 수도 있겠네. 친구들이 이부를 때 아들이 대답하는 거지. 네. 신민찬.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름 같은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예찬이도 이름이 참 예쁜데. 예찬 뜻이 뭔지 알아? 네 이름? 그냥 애잔이죠 애잔 아들이 저 제주의 소멸찬. 예잔. 아 제주가 빛나다? 그 실제로 예찬이라는 이름대로 치아가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제주가 뛰어나니? 좋고. 그래 그런 게 있잖아. 맞아? 맞잖아. 내가 왼발로 니네보다 잘해. 아니 잘해. 야 선배님도 니보다 잘해.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제주가 또 빛날까? 잘 먹는 제주. 먹는 제주. 마시는 제주. 잘 푼다. 아, 도넛. 금방 가는 제주. 잘 빨아들인다. 아 도넛 가능? 원래 거기도 했잖아. 아 진짜? 이야. 못하던데요? 아 못해? 네. 이 사실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네. 도넛 편집. 아 진짜. 예찬이 아 근데 예찬이라고 말 안 했잖아. 아. 예찬아 너라고 말 안 했어. 방금 하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진짜 사람은 이름대로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그래. 정현이는 무슨 이름이야? 한정식. 아니 무슨 어떤 정의 어떤 현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모르는 거 어디지? 맑을 경에 나타내면 맑은 게 나타난다. 딱 봐도 맑잖아 정현이. 한번은 로또가 나타나겠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누가 자식 이름을 돌석으로 지어? 이름 자체가 평민이다 이거야. 옛날에는 노비는 이름이 없고 평민도 대부분 이름이 없어. 이름이라는 거는 옛날에 양반 계층이 가질 수 있었던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야. 그 이름 중에서도 한자 이름. 그래서 이름이 보편화되고 이름을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름을 뭘로 짓는 거야? 한자로 짓는 거야. 옛날에는 그 한자로 이름을 짓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었거든. 대부분 다 한자로 짓잖아.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붐 일어난 게 한글 이름. 이런 게 또 이제 예쁘다고 이제 또 붐이 일어났어요. 여기 한글 이름 누구 있어? 얼마나 이름 예뻐. 내가 진짜 이런 이름 처음 봤어. 근데 진짜 이름 괜찮은 것 같아. 뭐야? 누구? 누구긴. 어쨌든 참 이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근데 여기 평민 의병장이 딱 봐도 평민이라고. 물론 의병장이긴 했어. 근데 의병장끼리 만나갖고 어떻게 의병할까요? 막 논의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신돌석이 의병장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지금 유생들 지금 얘기하는데 끼냐고 하면서 막 싸대기 때리면서 막 이런, 아직까지도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신분 내의 차별 의식이 아직 존재한다는 거야. 물론 갈수록 약화되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정미의병이야. 정미 7조약의 근거에서 정미 7조약이 맺어지던 그 해에 발생했기 때문에 정미의병이라고 한다. 자, 고종의 강제퇴위, 고종이 강제퇴위 되고 군대가 해산되니까 이거에 반발해서 이제 정미의병이 발생하고, 특징은 뭐냐면 이제 군대가 해산됐어. 자, 군대가 없어지니까 군인들은 뭐하니? 놀아요.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의병에 참가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군인들이 의병에 참가했다. 의병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었겠지. 그렇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싸우는 거랑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 거랑은 그 힘의 차이가 엄청나. 그래서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전후가 막 엄청나게 막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 막 이렇게 군대 갔다 오면 살 빠져요. 그건 케바케지. 군대 가- 갔다 살 쪘는데. 가서 그냥 세 자릿수 만들어 오는 친구도 있고 홀쭉해서 오는 친구도 있고. 옛날 군대에서. 옛날이건 지금이건. 네. 나는 조금 빠지고 왔던 것 같아. 딱 쌤이 이제 전역했을 때 한 59kg, 60kg. 오, 친구 주시요. 지금은 이제 68 됐나? 69? 내가 교사 처음 됐을 때 59kg인가 그랬어. 공부를 열심히 하죠. 몰라.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교사 된 다음에 한 10kg 찐 거야. 어쨌든 간에 이 군인들이 이제 참여함으로써 전투력이 훨씬 강화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력도 강화되고 갈수록 신분 내의 차별 의식도 조금씩 약화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대를 만드는 거야. 그게 13도 창의군이라는 부대를 만드는데 지금으로 치면 전국 연합부대의 성격을 가진 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 부대의 총대장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군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허위라는 사람이었는데, 얘네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해. 한 번에 서울로 쓱 들어가서 서울의 일본 놈들을 싹 물리치고 우리가 국가를 수호하자. 이 작전이 서울 진공작전이야. 자, 그런데 일단 이 작전이 밀정, 그러니까 일본 스파이 때문에 일단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총대장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이제 나는 아버지 상 치르러 가야 되니까 빠이 하고 이제 3년상 치르러 내려가. 효도가 중요했던 거지. 자, 그래서 결국에 여러 요소로 인해서 실패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라도 지역에서 의병도 발생했지만 결국에 진압이 되고, 1909년에는 일본이 남한 대토발 작전이라는 걸 펼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계속 의병이 발생하니까 아예 싹을 자르겠다. 그래서 일본이 그냥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냥 의병 세력을 막 쓸어버리는 작전을 펼치는 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의병이 끝나는데 세 개의 의병에 대해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의열투쟁이야. 자,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제 국가에 이제 해가 되는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활동을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많은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나철이라는 사람과 오기호라는 사람은 을사오적을 죽이려고 했어. 을사오적은 을사조약을 맺을 때 고종을 대신해서 일본과 그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은 5명의 매국노를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을사오적 누가 있니? 이완용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을사오적을 죽이려고 습격을 했다고. 습격. 물론 죽이지 못했어. 정명은 장인한 얘네는 1차 한일협약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 온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죽여 총살로 성공. 그리고 안중근은 이제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서울민영에서 사살 죽여.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완용을 저격하려고 시도를 했대. 근데 결과를 보면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를 했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야. 내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죽였거나 즉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 내가 성공하면 어차피 난 죽는 목숨이야. 그치? 근데 내가 실패를 해도 나는 죽는 목숨이 되는 거야. 즉 나의 목숨은 이미 버려둔 상태로 활동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가 있을까? 그 무엇도 없어. 근데 만약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야. 그렇잖아. 그걸 위해 살아갈 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 정말 우리나라가 더 소중했던 거야. 조국을 위한 마음. 그런 걸 이제 의열투쟁으로서 나타낸 거지. 그래서 결과의 유물, 뭐 성공 유무를 떠나서 이런 활동 자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계몽운동이야.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원뜻은 뭐냐면 빛을 밝히다라는 거야. 빛을 밝히다.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한 이 사람에게 빛을 밝혀줘서 그 어둠을 없애주자. 이게 계몽운동이야. 꿈에서 깨워주자 이거야. 이 계몽운동이라는 거는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을 수용했대. 사회진화론. 너네 진화론 배웠지? 과학 시간에 진화론 안 배웠어? 모든 생물이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진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 우승, 열패 이런 거 안 들어봤나? 이런 단어 없나? 우성과 열성이 있어. 누가 이긴다는 거야? 우성이 이긴다. 뛰어난 게 있고 열등한 게 있는데 열등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기 마련이야. 패배하니까. 그리고 적자 생존 등등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결국에는 이 진화론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가 만들어졌다. 이거를 사회에 적용시키는 거야. 지금 이 사회에도 우등한 게 있고 열등한 게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등한 게 열등한 것을 경탄하고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사회 논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사회 진화론이라고 해요. 계몽운동도 이거를 받아들여.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본보다 힘이 약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일본만큼 그 이상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 논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는 거야. 자, 이런 계몽운동의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안회. 자, 보안회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황무지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을 개간한다는 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거야. 자,
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좋은데 왜 이걸 우리가 거부했냐? 일본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일본이 하겠다고 한 거 우리가 거부 운동을 했고 성공한다. 성공. 그게 보완회야. 자, 두 번째 헌정연구회. 헌정, 헌법 정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헌정을 연구하는 단체야. 당연히 입헌군주제를 지정을 했고 일진회라는 단체가 있어. 그 오른쪽 상단에 쌤이 이제 교재에 넣어놨을 텐데 7.1단체, 7.1단체. 그 단체에 막 이렇게 규탄하고 비판하다가 이제 해산돼. 세 번째 대한자강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고 당연히 교육과 산업을 강조했겠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징이 전국에 지회라는 걸 설치했어. 지회. 지금으로 치면 가맹점이 많았다. 그만큼 규모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월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신문 같은 것도 이제 월마다 이제 창간을 하고 그만큼 이제 규모가 있었는데 이러한 대한자강회는 고중 폐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이제 이걸 빌미로 이제 해산당한다. 여기까지가 대한자강회고 정말 이 파트에서 핵심이고 무조건 이 부분이 시험범위라면 나올 수 있는 것은 신민회야. 신민회. 이 신민회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잘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설립자는 안창호,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비밀결사단체로 만들었다. 비밀결사야. 그동안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공개단체로 만드니까 너무 일본의 감시가 심한 거야.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비밀결사단체로 만들었다라는 거 첫 번째로 꼭 알아두고 두 번째 목표는 공화정이었다. 공화국의 형태를 이제 목표로 이제 삼았고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겠지. 대표적인 계몽운동 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과 산업이 들어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키우려고 여러 학교를 만들어 대성학교, 오상학교 그리고 상업, 이 경제를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뭐 자기 회사, 태극서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기타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계몽을 하려고 했대. 왜 하필 많은 신문 중에 대한매일신보냐?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기 쉽겠지. 그리고 이 신민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계몽운동 단체지만 군사적인 부분도 신경을 썼다라는 거야. 실력만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싸울 준비도 했다고. 그래서 사실 신민회는 계몽운동 단체이자 뭔가 의병의 성격을 지닌 단체라고 평가해도 무방해. 그 요소가 바로 군사적인 요소라는 거야. 삼원보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그 지역에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 삼원보라고 하는 거는 한 여기 정도에 있는 지역을 삼원보 지역이라고 해. 여기에다가 신흥강습소를 만들었대.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에 해당되겠지? 자, 그래서 많은 독립군을 양성했다. 너네 암살이라는 영화 봤니? 넷플에도 있는데 재밌어. 이런 이제 역사를 이제 소재로 하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게 진짜 재밌어. 너네 보면 관객수 정말 높은 영화, 시청률 정말 높은 드라마 다 분석해 보면 공통점은 다 역사야. 우리나라에서 관객수 제일 높은 영화가 뭐야 지금까지? 그거 내가 알기로는 명랑이야. 1,700만인가 막 그 정도 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건 뭐야? 난 모르겠어 솔직히 이건. 근데 추노도 높았고 옛날에 선덕여왕이라고 그런 것도 높았고 엄청 높았어. 거의 60% 됐나? 선덕여왕이? 이 시청률이 60%라는 거는 일단 그 당시에 그 본방 시간에 전 국민의 60%가 봤다는 거야.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시간에 못 보면 다른 시간에도 보잖아. 재방송 보거나. 전 국민이 다 봤다는 소리야. 그 얘기는 거의.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게 정말 어떤 소재로 쓰이든 참 인기가 좋은가 봐. 근데 내 속은
하드웨어 잘못이지, 그지? 뭐 어쨌든 간에 사법부지역에 신흥 강수를 설립했다. 근데 배구인 사건으로 해체가 돼. 배구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오는데 그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거야, 이 신민의 이 회원들에게. 그래서 이제 신민의 많은 간부들이 잡혀가면서 신민회가 해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몽운동 단체를 알아봤는데 신민회를 중심으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1997년 IMF라는 게 우리나라에 터져. 회사가 부도났듯이 우리나라가 빚을 못 갚아서 국가 부도가 난 거야. 그걸 IMF 사태라고 부르는데, 이때 국가가 빚을 못 갚으면 국가가 망하는 거야. 우리도 이 빚이 있으면 아무 활동을 못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해. 자기 집에 있는 금을 국가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국가는 그 받은 금 가지고 빚을 갚는 거고. 막 우리 엄마도 막 금 가지고 막 국가에 바치던 게 생각나. 나도 어렸을 때지. 그래서 결국에는 조기 상환을 해. 그래서 IMF로부터 벗어났어. 국가 부도 망했는데 지금 그로부터 약 20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10위권 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대국이야. 엄청난 성장이 있었던 거야. 그만큼 이제 그 2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룬 만큼 그 한국인의 그 끈기와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 하면 또 뛰어난 게 교육열이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에너지 삼아서 극복을 했는데, 1907년 이때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빚을 지고 있던 거야. 근데 그 빚을 갚지를 못해. 누구에게? 일본에게. 그러니까 일본에게 뭐라 말하려고 해도 일본이 너 돈 갚아 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이런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국채보상운동을 벌인다. 이때 나오는 키워드 4가지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첫 번째, 대구에서 시작해. 대구가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누가? 서상돈이. 이름에도 돈자가 들어가. 서상돈. 세 번째, 얼마를 모으자? 1,300만 원. 그리고 이 운동을 누가 지원했는가? 대한매일신고. 이 4가지 키워드가 핵심이야. 여기서 힌트랑 답이 다 나와. 국채보상운동. 대구, 서상돈 1,300만 원, 그리고 대한매일신고까지 키워드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결국엔 일본의 방해로 실패한다. 여기 양기탁 횡령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횡령했다고 일본이 모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중단시켜.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 사료들이 나와 있는데, 팔빈단과 관련된 사료들인데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 일제 남한 대통령도 이거 보고, 일진에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함으로써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주면 우리나라가 복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참 뻔뻔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 그지? 친일단체, 대표적인 단체가 일진회가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문화인데, 우리가 흥선대원군 시기를 기점으로, 혹은 그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그 이후에 개항을 한단 말이에요. 개항의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항구를 열어서 많은 다른 나라의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변화를 일으켰겠지? 경제, 사회, 문화별로.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경제 부분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강화도 조약이야. 우리나라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와서 교역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땅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교역을 한 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만 교역할 수 있었어. 그 지역을 거류지라고 하는 거야. 거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일본이 건너와 부산으로, 그럼 부산에서
도착한 이 일본 사람들은 안 보여? 왜? 잘 가. 이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모두가 자는 모습을 들켰다.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구나. 분명 수업 전에는 대부분 깨 있었는데. 저 풍요로운 햇살 아래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자장가를 들으면 이제 자는 저 기분은 무엇? 자, 어쨌든 자 여기에 딱 내렸으면 한 요 정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랑 이제 교육을 하려면 얘네가 못 나가잖아. 그치? 못 나가. 거리지가 이렇게 설정돼 있으니까 이 밖으로 못 나가. 근데 여기랑 교육을 해야 돼. 그러면 중간에 이제 중개를 해주는 상인들이 존재하는 거야. 얘네가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야. 대표적인 중개 상인이 보부상, 객주, 여가 이런 존재들이 중간에 껴서 무역을 중개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류지 무역으로 중개 무역도 이제 발달이 되는데 점차 거류지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 배울 때 그 부속 조약에서 이제 거류지가 10리, 50리, 100리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게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영사재판권도 인정하지. 그리고 일본 화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이 가능해져. 무관세 이런 특혜 등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엄청나게 침탈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야. 1876년 이후부터 엄청나게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침탈해가.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거 배웠었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양국을 무제한 유출 가져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일본에게 곡물을 안 팔려면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줘서 우리가 배상금을 물지. 그걸 방공용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방공용 사건 여기 나오네. 자 그다음 미면 교환 체제. 우리나라의 쌀과 일본의 면을 바꾸는 거야. 사실 우리는 그 면이라는 게 먹는 게 아니라 옷 할 때 면을 얘기하는 거야. 옷. 그 면 우리 필요도 없는데 우리한테 그냥 면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 쌀을 다 가져가는 거야. 일본 유리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공업이 쇠퇴. 우리는 손으로 이제 면을 만들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외국산 면이 막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내수 시장이 붕괴되는 거야. 그리고 쌀값도 폭등하고 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침탈당하고 있었다. 한편 이모군란이 1882년에 발생하지. 그리고 이걸 청나라가 진압해줬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체결한단 말이야. 거기에 내지통상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롭게 장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 먹고 있었는데 거기 누가 들어온 거야? 청나라가 끼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두고 일본과 청나라가 엄청나게 경쟁 대립을 해. 그래서 원래 청나라가 들어오기 이 초기에는 일본이 90, 청나라가 10 요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1880년대가 되면 청나라가 45까지 따라와. 일본 55. 거의 절반까지 간 거지. 그러다가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기면서 청나라가 나가리 되는 거야. 그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반 파천 때 당연히 이권 승탈이 심했겠지. 설명했듯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왕을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나라에 많은 이익되는 권리를 막 가져가겠지. 그러면 다른 나라도 최애국 대우 하면서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뭘 가져가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 등도 있고 은행도 이쯤 설립이 돼. 조선은행, 한성은행, 천일은행 이런 게 있는데 이 선생님이 알기로 이 조선은행이 나중에 조흥은행이 되고 이 조흥은행이 나중에 신한은행이 돼. 지금의 여기 천일은행은 지금의 우리은행이 되고 다 지금 메이저 은행들이 이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은행의 메이저 은행의 역사들도 보면 한 150년이 안 됐지.
근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된 이 은행이 지금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은행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뭐 별 볼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별 볼 일 없었던 이런 은행들이 지금 현재는 경제의 중심이야.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게 은행 중에 메이커인데 1금융이라고 하잖아. 이런 게 지금 경제적인 규모가 얼마나 크니, 그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걸 계기 삼아서 조사해보는 것도 참 좋은 탐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 자,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 때는 뭐 보안의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은 방금 배웠고, 러일 전쟁 시기 때 네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나와. 이거 중요해.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화폐 정리. 우리나라의 화폐를 정리하는 거야. 즉 없애버린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화폐를 우리나라에서 다 없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 화폐만 쓸 수 있게 하는 거야. 완전 제2의 일본을 만들겠다 이거지.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 왔었던 이 네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실시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실시하냐? 화폐, 우리가 당시에 쓰던 화폐가 백동화, 상평통보 이런 동전을 썼는데 이거에 급을 적어가는 거야. 급, 상중하. 여기 사료에 나온 걸로 따지면 갑, 을, 정 이런 식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지폐를 딱 봤더니 이거 품질 아주 더블 S급인데 그럼 이건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1,000원짜리를 똑같이 1,000원짜리를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좀 B급인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뭐 1,000원짜리 이거를 그대로 1,000원짜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더 낮춰서 바꿔주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너무 패급이야 라고 판단되면 이거는 그냥 안 바꿔주는 거야. 그냥 돈 날라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동전의 질을 누가 평가했냐고요? 일본이 평가했어.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돈을 갑으로 많이 평가했을까 아니면 그 밑으로 평가 많이 했을까? 그 밑으로 평가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그냥 앉아서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본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를 잠식하는 그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인데, 일단 네가타가 이런 내용을 실시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기로 잘 나와. 시기 1905년이라는 시기도 잘 나와. 그리고 근본이제를 근본이제. 뭐 이 화폐 정리 사업은 당연히 경제 예측되고 우리 자본 축소되겠지. 우리가 대한제국 배울 때 광무개혁에서 근본이제를 실시했다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실시했지만 잘 안 돼. 그게 여기서 다시 되는 거고. 그리고 뭐 1907년쯤 되면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 있고,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도 만들어져.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을 불법적으로 싸게 다 매입한 다음에 일본 사람들에게 싸게 팔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일본에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가난한 계층들은 조선으로 넘어온단 말이야. 땅을 싸게 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땅 안에 일본 사람을 막 이주시켜. 그런 회사를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그림은, 여기 지도는 열강이 이권 침탈했을 때 어떤 나라가 어떤 걸 가져갔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그냥 관심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뭐 독립협회 활동 등등 여러 사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화폐 정리 사업을 보면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는 개당 오전 우리의 가격을 세 번과 교환하여주고, 마지막에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료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사료인데 1,300만 원 나오고 있지, 그치? 대한매일신문도 나오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이구나. 그 정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개항 이후에 우리의 사회와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배워보자. 고생했어.